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실적은 좋아질 개연성이 높다라고. 기업 자체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업종에서 그 기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또 중국의 PMI를 보시는 게 우리 철강 산업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요즘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참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기업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업 실적이 앞으로 업종 전환, 그러니까 업종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그 기업의 실적을 비교하면서 투자의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그 섹터, 그 업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경기 상황을 어떻게 지표로서 잘 활용하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지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모신 분인데요. 현명한 지표 투자 책의 저자이시고요. 업종 지표의 방향이 곧 기업 이익의 방향이다. 네, 업종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 우리 주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고재홍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지표를 통한 비즈니스를 또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책에서 이제 언급하시는 내용이 사업 보고서를 우리가 꼭 읽어야 된다 이야기하시는데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일단 그 기업 분석의 출발점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업과 매출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이제 사업 보고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다 보면 기업의 이익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의 이익 유형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분만큼 제품 가격을 인상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제품과 원재료 간의 스프레드가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익 유형을 보고 기본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업 보고서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를 보고 기업의 이익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그 업종 그리고 그 섹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자동차 한번 보죠. 요새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 기아도 마찬가지고 막 상당히 커지는데 일단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RV, SUV 판매 증가가 알려주는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제 RV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RV 자체는 기본적으로 차량,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ASP의 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ASP라는 것은 차량 판매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RV 판매가 증가할수록 실제적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이제 이런 구조인 것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숨겨지지 않은 그런 정보가 아니라 사실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PPT를 한번 띄워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화면을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그 사업 보고서입니다. 이게 현대차가 발간한 거군요. 예. 작년 21년 기준인데요. 보시면 그 승용차 자체를 보면 얘의 그 매출액은 15조, 16조, 18조 이런 형태인데, RV를 보시면 20조, 22조, 24조.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셧다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V는 오히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수출을 보시면 13조, 15조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실적이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RV 판매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형태는 이제 차종별 판매에 대한 얘기인데요. 차종별 판매를 보시면 같은 동기 21년 2분기와 2021년 2분기와 22년 2분기를 비교해 보면 지속적으로 RV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현대차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 또 점점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아도 같은 방향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매출에 이러한 제품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승용차하고는 세단하고는 다른 더 큰 이익이 맞습니다. 발생이 되는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2018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기차,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네. 따라서 그에 맞게 주가가 예전에 우리 차화정 그런 때처럼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RV도 중요한 포인트이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 예를 든다면 현대차의 주요 공장이 보면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체코 등등등 있는데 혹자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뭐냐면 미국과 중국도 있지만 인도나 러시아, 브라질처럼 신흥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면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 시장에서 메인 시장은 중국과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현대차의 중국 공장과 그 미국 공장 기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중국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중국은 2017년 그 사드 이슈 이후에 계속 부진한 모습이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공장 출하를 보시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특히 올해 누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현대차는 15%, 기아는 27%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장표는 뭐냐면 현재 미국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수입니다. 보시면 사실은 코로나 때 부진하고 그 다음에 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보면 둘 다 굉장히 소폭의 회복 정도 수준.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자체의 자동차 판매는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마켓쉐어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좋은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RV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역시 실적이 기인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최근에 아이오닉5나 EV6 같은 전기차 판매도 증가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걸 또 보여주는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예상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업이익이 한 9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주 현대차 잘 나갈 때가 12년, 13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8조 정도 됐거든요. 8조. 네. 네, 원래는 한 9조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긍정적인 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환경이 좀 달라지는데도. 네. 사실은 러시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번 8월 달에 출하가 0입니다. 0. 아, 그렇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예를 봤을 때 최근에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미국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반대되는 개념이 중고차 지수가 있어요. 미국의 중고차 지수가 막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신차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중고차 지수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고차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판매는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실적은 좋아질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실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상당히 기대를 하는데 네. 뭐 폭스바겐에서도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네네네. 하지만 결국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유를 여쭤볼까요? 네. 이 자체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자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배터리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위에 개념이 이제 배터리 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배터리 쉘을 구성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극이라는 것은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음극이라는 것은 리튬 이온을 이제 흡수 방출하면서 전류가 흘러서 자동차를 구동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해액이라는 것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그 리튬 이온을 이동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이제 양극재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네. 이제 양극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때 들어가는 것이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음극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흑연 같은 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중요한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구분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양극할 물질, 양극재에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배터리 셀 위에 있는 개념이 이제 배터리 모듈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형태가 이제 배터리 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양극재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그 LFP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양극재, 그러니까 양극재를 구성하는 이 LFP가 말 그대로 이제 L이라는 것은 리튬이고 철과 인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를 보면 이제 중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LFP는 그 에너지 밀도는 기존 NCM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NCM에서는 이제 니켈의 비중을 높이게 됩니다. 니켈의 비중을 높이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주행 거리가 확장이 길어지거든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폭파의 위험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미는 것은 NCM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고, 중국에서 주로 미는 것은 LFP 배터리.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파나소닉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전고체는 말 그대로 이제 고체 전해질로 만들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개발에 있어서 높은 비용이 들고 또 양산도 한 25년 이후로 이제 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중국에서 밀고 있는 LFP 배터리, 그다음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NCM 배터리,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고체,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이 양극할 물질 관련해서, 양극재 관련해서 굉장히 대단한 경쟁을 하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 볼 때는 이제 한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대결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투자의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전기차 시장이 주도하는 미래, 여기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또 거기에 얻어타야, 올라타야 또 돈을 버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볼 때 이 전기차 시장 국가별로 보면 그 미국, 중국, 유럽 이 세 개의 국가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시장인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2019년, 20년은 유럽이 굉장히 주도하는 시장이었고요. 2021년 이후에는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장표 한번 띄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전기차 시장은 큰 폭으로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9년, 20년에 부진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트럼프 시절에, 그리고 이제 2021년 지나면서부터 보시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오히려 부진했고 2021년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럽은 오히려 2019년, 20년에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WLTP라고 해서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얘를 이제 2018년 이제 8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2018년 정확하게는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에 정확하게 얘를 이제 적용하면서 배기가스에 관련돼 있는 그 허용 기준을 굉장히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완성차 입장에서는 얘를 이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죠. 이 상황에서 유럽 정부에서는 또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2030년까지 전체 그 전기차의 그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 또 행정명령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미국 자체에서 유럽에 갔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국에서도 이러한 보조금 정책들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메인은 결국 그 중국과 미국이 될 것이고, 특히나 이 미국 시장 관련해서 우리나라 많은 2차전지 쉘 기업들, 그다음에 양극재 기업들이 진출해서 시장을 또 만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굉장히 앞으로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라서 제가 하나 사이트를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업종의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망,
이것이 이제 결국 투자의 큰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건데 네네네. 그러한 지표를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그걸 확인하냐.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이제 NCM 양극재나 음극재나 뭐 우리 동박이나 굉장히 다양한 우리 수출 품목들, 리튬이온 전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을 좀 수출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관세청입니다. 관세청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이 품목별 수출입이라는 게 있고요. 네.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을 특화시킨다고 하면 국가별로 가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품목별에 가서 이렇게 월 단위로 해서 우리가 NCM 양극재 수출이 궁금하다고 하면 NCM 양극재 수출의 HS 코드는 284190입니다. 4190이라고 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월별로 조회를 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수출 금액과 수출 중량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수출 금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관련해서 수출 금액에서 수출 중량을 나눠주면 수출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또 희유금속이라든가 비철금속의 가격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는 이 광물자원공사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베이스 메탈에 들어가서 뭐 니켈의 가격이 알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니켈 관련해서 우리가 뭐 3년치 데이터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밑에 보면 이렇게 엑셀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다른 뭐 마이너 메탈 관련해서는 우리 리튬의 가격이 궁금하다 하면 리튬 관련해서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리튬에 대한 부분, 코발트 궁금하다 하면 코발트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망가두기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수출 데이터 보시고, 또 관련되어 있는 뭐 동박의 원재료는 동박일 것이고요. 또 NCM의 원재료는 니켈, 이렇게 사용되는 거니까 이러한 그 광물자원공사에서 이 마이너 메탈과 희유금속들 이런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서 이 추이를 같이 보시면 또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세청,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 네, 요 두 사이트를 통해서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광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철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이 수혜 침해를 입어가지고 요새 뭐 주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반사 이익을 얻는 곳들도 있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경쟁자가 힘이 약해졌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포스코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는 또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투자의 힌트를?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굳이 사업 보고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이나 앞서 봤던 뭐 현대차 같은 기업을 볼 때 이런 기업을 분석하는 게 뭐 아주 뭐 동굴에 있는 굉장히 뭐 비금을 찾아서 아무도 모르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사업 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의 사업 보고서도 제가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포스코의 사업 보고서를 열어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기준으로 점유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매출 현황이 나옵니다. 보면 열연과 냉연의 비중이 각각 20에서 20%, 30% 수준이고요. 스테인리스가 20% 정도 수준, 그 밖에 이제 후판이나 선재가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냉연은 열연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냉연의 비중이 대략 한 50% 정도 비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포스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제품은 열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주요 제품의 가격이 나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원재료가 나옵니다. 원재료 보면 뭡니까? 철강석과 석탄이 나오죠. 그러니까 포스코에 있어서 이 사업 보고서를 보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포스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품은 열연이고, 얘의 원재료는 철강석과 석탄, 뭐 유연탄이죠. 같은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추이를 통해서 또 우리 이러한 기업들이, 포스코 같은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는 뭐 현대차도 그렇고 이 포스코도 그렇고 사업 보고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미래에 대해,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 실적 분기별로 실적 발표하든 아니면 뭐 어쨌든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지금 나온 그 어떤 실적도 중요하지만 다음 분기, 내년도 상황에 대한 가이던스, 이게 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과 원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기업
기업 자체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업종에서 그 기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참고를 할 수 있겠군요. 근데 철강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사실 중국의 저가 경쟁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네. 조선하고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좀 상당히 경쟁력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중국도 네네. 상당히 물량 감소를 했고요. 네네. 감산을. 네네네. 우리가 이 철강의 밸류체인, 그러니까 철강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철강의 밸류체인하고 전방 산업을 알아야 된다 이러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장표를 또 하나 띄워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 포스코를 봤지만 포스코만 이해하는 것보다 포스코가 철강의 밸류체인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투자하기 용이할 것이고요. 이건 비단 철강과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학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철강의 밸류체인을 이제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산 설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철강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생산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고로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로 방식이 있습니다. 고로 방식과 전기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고로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로 방식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두 군데밖에 없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연과 후판과 선제를 생산하게 되는데 열연과 후판을 선제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원재료가 철광석과 유연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고 철광석과 유연탄을 가지고 열연을 만든다는 얘기는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이 만약 상승했을 때 이들은 대표적으로 열연이죠. 열연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가 항상 오늘 산업을 볼 때는 이 기업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 방식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이제 전기로 방식은 우리가 철 스크랩, 고철 같은 얘기인데요. 고철을 가지고 전기로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철근을 만드는 그런 생산 설비이고요. 이 전기로는 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좀 진입장벽이 쉽군요. 맞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고철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철근 가격을 인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철근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산업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전방 산업, 지금 뭐 말씀하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전방 산업으로는 그럼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네네. 조선이라든가 이쪽 경기 네네. 이 지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제 철강의 대표적인 전방 산업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전자기기가 있고요, 유전가스, 기계선박 교량, 조선, 건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철강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방 산업은 건설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자기기. 마지막으로 조선 이렇게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방 산업과 각각의 제품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이해하면 이 철강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인데요.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자동차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2차 가공 제품이 컬러 강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문짝이라든가 냉장고 문짝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컬러 강판을 만드는 원재료는 아연도 강판이고 아연도 강판을 만드는 원재료는 냉연이에요. 근데 냉연을 만드는 또 원재료는 열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철강석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포스코는 열연 가격을 올리겠죠. 그럼 열연 가격이 올라가면 냉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컬러 강판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우리 기업, 뭐 KG 동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강판 같은 기업은 자, 컬러 강판 가격 올리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자기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를 만나러 갈 겁니다. 갔는데 당시에 자동차 전자기기의 업황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포스코 강판이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만나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방 산업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 컬러 강판을 만드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방 산업이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맥락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으로 이제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철 스크랩 가격이 올라가면 철근 가격이 올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건설사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처럼 건설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철근 가격 올리더라도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협상을 하다 보면 건설사에서는 철근 가격을 올리는 것을 굉장히 거부할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철근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전방 산업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전기료를 통해서 건설 쪽에 주로 네. 그 철근을, 그러니까 그 철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네네. 좀 불리하겠군요.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은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 두 기업 고로를 이용해서 열연을 만들어내는 요쪽이 유리한 상황으로. 네, 그렇긴 한데 이제 현대제철도 이제 철근은 생산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고 강점을 이제 보면 포스코는 열연과 후판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은 이제 열연과 또 이 그 철근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방 산업과 엮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철근 산업을 보기 위해서는 또 중국 지표를 봐야 된다. 중국의 PMI 지표, 네네.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정책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이제 일단은 열연 쪽 위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열연 시장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관점, 저는 이제 수요 관점과 공급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공급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앞서서 이제 포스코가 철강석과 유연탄 가격이 상승하면 열연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포스코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중국의 고로사들이 열연 가격을 인상하면 포스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공급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글로벌 조강 생산량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그 하석 연료의 사용이 한 60% 정도가 하석 연료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이제 탄소에서 수소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중국에서 가장 고로 설비가 가장 많은 곳이 당산시라는 곳인데 여기 북경에서 밑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에서는 겨울만 되면 동절기 감산을 합니다. 대략 이제 고로 그 철강사의 가동률을 한 30에서 50% 정도 줄이는 이런 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업황이 좋은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철강의 수요가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감산을 통해서 공급이 타이트하면 전체적으로 철강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지금처럼 굉장히 이제 부진한 상황에서 감산을 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또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공급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셨던 PMI는 수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이 PMI가 어떠냐 이 방향이 결과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그 수요를 결정하는 것인데 제가 하나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PMI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제 중국의 PMI는 두 가지가 있어요. MBS PMI가 있고 차익신 PMI가 있는데 MBS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국영 기업들의 PMI를 보여주는 것이고 차익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수출 기업의 PMI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철강 관련해서는 MBS PMI를 보는 건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뭐냐면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2010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코로나가 발생한 그 시점까지 세 가지 지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철강의 PPI, 다시 말하면 철강 제품의 가격을 보여주는 인덱스고요. 밑에는 이제 포스코 주가,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MBS PMI입니다. 왜 수요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시면 시기를 나눠보면 중국에 이렇게 PMI가 둔화되면 그죠? 포스코의 주가도 떨어지고 PPI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 지나면서부터 중국의 PMI가 이렇게 개선되니까 철강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포스코의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중국이 또 굉장히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떨어지니까 PMI가 떨어지고 PPI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포스코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최근의 추이는 이렇습니다. 최근의 추이는 올 상반기까지 보시면 그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 굉장히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이렇게 PMI가 올라가면서 PPI도 올라갔고 포스코 주가도 이렇게 높은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PMI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제품 가격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포스코의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는 철강 제품의 가격도 중요하고 조강 생산량도 중요한데 또 중국의 PMI를 보시는 게 우리 철강 산업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PMI 지표가 좀 높게 나와야 포스코 주가에도 도움이 된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PMI는 50이 기준이거든요. 네. 얘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철강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 수주액과 철 스크랩 방향. 철 스크랩이 뭡니까? 고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엿장수화 시대에 모으던 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철 스크랩입니다. 우리 철 모으는 이게 왜
고철 모으듯이 네, 모으는 네. 그걸 철 스크랩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고철을 모으는 이 방향이 무엇을 알려주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 철 스크랩 얘기를 좀 하면, 앞서 제가 이제 철강 산업의 밸류체인 말씀드리면서 철 스크랩을 원재료로 해서 철근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철근은 전방 산업이 건설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철 스크랩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국가가 일본,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또 중국이 낍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뭐 폐지라든가 철 스크랩 수입을 금지를 시킵니다. 금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중국은 고로의 비중이 90% 이상이고 전기료는 10% 이하인데 중국에서 발표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러한 고철들을 좀 소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고로 방식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로로 이제 앞으로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지나면서 2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중국에서 이렇게 전기료를 늘리게 되니까 철 스크랩 수요가 또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중국에서 철 스크랩을 수입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가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바뀐다고 얘기하면서 포스코 역시 이제 전기로 쪽의 설비를 늘리면서 철 스크랩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0년 말 21년 지나면서부터 이 철 스크랩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 스크랩 가격이 올라가니까 철근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최근에 건설사들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힘든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장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배경, 철 스크랩과 철근의 배경들, 철 스크랩이 왜 상승했는가 이제 배경 말씀드렸고, 이 장표는 뭐냐면 건설 수주액과 철근 생산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앞서 이제 철근의 전방 산업이 건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건설 수주액이 늘어나게 되면 한 1년의 텀을 두고 이게 철근의 생산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설 수주액이 부진하면 1년의 텀을 두고 철근 생산이 부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철근 기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건설 수주액 지표를 보면 돼요. 그러면 걔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철근의 Q는 그 다음 1년 뒤에 늘어나겠다. 그리고 철근의 업황이 좋아지겠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설 수주액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잠시만요. 건설 수주액 철 스크랩 방향 이걸로 끝나나요? 철근은? 이게 지금 빨간색 표시한 게 무슨 의미신 거예요? 이걸로 질문을 빨간색이 Q5 이게 잠시만요. Q5가 뭐였지? 이거는 그냥 지표 어떤 걸 보면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앞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강주를 투자할 때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철강주를 투자할 때인가. 왜냐하면 요즘 계속 고민하는 게 투자자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이 사이클, 이게 다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네. 철강도 그렇고 네네. 조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을 때 들어가가지고 고점에 물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클 산업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좋아지기 전에, 네네. 직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 근데 결국 그 사이클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지표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네네. 투자하기 전에.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